자, 대략 20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일제통 강점기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하는 방식은 뭐 중학교 때 우리 흔히 아는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 1910년대, 20년대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는지, 억압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은 10년대, 20년대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과 독립군 활동, 그런 거 보는 것입니다. 요 시기는 그 배우는 내용도 뭐 중요하지만 배운다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시기죠. 특히 독립운동 같은 경우. 오늘은 독립운동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10년대와 20년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온갖 그 통치 방식들이 다 나오잖아요. 정책 같은 거. 그런 것의 의도와 결과,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무단 통치라는 1910년대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나오고 있네요. 한번 보시죠. 먼저 무단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알고 있나? 라고 했을 때 한자어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이걸로 헷갈리기도 해요. 무단횡단한다 할 때 이게 없을 무자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무단 통치할 때는 무력할 때, 문무할 때 그 무가 들어간 것입니다. 무력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무력이 바로 헌병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 나가 볼게요. 앞에서 일진회가 그 합방청원서 그 사료로 보여줬었는데 거기 되면은 일본 국민이 되면은 똑같은 수준의 그런 권리들을 의무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이다. 1등 국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딱 강점되자마자 안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법이 적용되는 똑같은 일본어로 취급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조선총독부령이라는 독특한 법으로 다스립니다. 이 당시 일본 헌법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권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는 헌법인데 우리한테는 적용 안 해줘요. 조선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총독부 아래로 가는 거죠. 유명무실해지고 대한제국은 총독부의 총독이 이런 권한을 모두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직이 쫙 이제 행정조직, 치안조직이 깔리게 되는데 그 중에 치안조직이 좀 특이합니다. 이 멀쩡하게 수천 년간 따로 살아왔던 또 때로는 일본을 굉장히 그 오랑캐로 천대했던 그런 나라를 강점한 거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헌병을 경찰 대신 헌병을 이렇게 관할하게 하는데요. 업무로. 여러분 헌병 본 적 있나요? 우리는 헌병 못 보는데 우리 학교에 헌병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긴 해요. 김영석 사감 선생님 카톡 프로필 보면 헌병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찰 그 병종 아니 군인 병종 중에 헌병이라는 병종이 있는 겁니다. 뭐냐? 군인의 경찰입니다, 여러분. 그냥 경찰이 아니고 군인의 경찰인데요. 군인들이 뭐 잘못했을 때 헌병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뭐랄까 무서운 조직이죠, 경찰보다. 헌병을 보는 경우는 자국 군인이 이제 보거나 아니면 전쟁 시에 적국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헌병이 합니다. 일반 우리 국민은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헌병이 우리나라에 쫙 이제 깔리는 거죠. 경찰 역할을 하면서 숫자가 이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되게 무섭습니다. 이런 게 무단 통치죠. 혹시 이걸 알려나? 헌병이 우리 현대사에 시내에 막 돌아다니고 일반 국민들을 대하는 때가 몇 군데 있어요. 맞아요. 잠깐 찾아볼까? 이거 뭐 현대사 가서 또 나올 것 같네요. 이겁니다. 들어봤나요?
굉장히 국가 비상사태,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 뭐 되게 전염병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휘해서 뭐 모든 권한을 군인 대통령이 하는 거죠. 군대를 지휘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행정권, 시청 이런 거 다 경찰 이런 거 다 하는 것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현대사에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랄까 정말 뭐 전시 상황이기보다는 현대사에서 독재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좀 진압할 때 계엄령이 선포된 경향이 크죠. 어떤 지역에 부분적으로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고 전국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계엄령 내려지면 학교 갈까요? 자동 휴교령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기숙사에 있는데 계엄령 떨어지면 우리는 생활관에 갇히게 될까? 아니면 집에 가게 될까?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겠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되게 궁금하네. 됐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헌병. 그리고 이 헌병들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법권을 그냥 경찰한테 좀 줘버립니다. 재판 없이도 판단해서 약한 그런 죄를 지었다 싶으면은 바로 이렇게 합법적인 구타를 할 수 있는 조선태형령이라는 특별한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도 한국인에게만 적용해요. 조선에 와 있는 뭐 일본인들 그런 사람들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이 조선 태형령의 사진도 여기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헌병한테 합법적인 구타를 허용해 주죠? 여러분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맞아봤어요? 여러분? 학생 그 역사에서? 여러분은 이제 맞고 자란 세대가 아니죠. 선생님도 그렇게 학교에서 맞지 않았는데 딱 한 번 고등학교 때 그 야자를 그때는 했었는데 뭐 야자 뭔지 아니? 아 그래 니넨 하지 그래. 야자를 튀었다가 걸려서 그 다음날 맞은 적이 있는데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3대 맞았어요. 맞았을 때는 뭐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맞았는데 엎드려서 맞는 순간 다시는 야자를 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 그리고 앉지를 못해요. 3대밖에 안 맞았는데 막 엉들고 그때 아픔이 또다시 몰려오는 것 같네. 그 이후로 야자를 짤 수 없었어요. 째려고 할 때마다 아픔이 되게 길게 남아. 한마디로 이 구타는 되게 효과가 좋은 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헌병이라는 소수가 다수의 그 군중이나 민중들을 대중들을 억압할 때 이제 체벌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3개월 이하의 이런 작은 벌은 바로 태형에 처해서 때려버리고 집에 가라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감옥이 너무 눈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감옥에 넣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초반에. 감옥 운영비도 행정비예요.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때리고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태형은 하루에 30대 이상 못 맞습니다. 죽을까봐. 그래서 태형 100대 맞으려면 3일간 와야 되는 거예요. 30대 맞고 집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섭겠다, 그치? 이렇게 10년을 사는 겁니다. 나 같아도 3.1운동 일으킬 듯. 이렇게 10년 살면은 다들 만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물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육안으로 본 적은 없겠죠? 왜냐하면 1995년에 폭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지. 한번 요거 보실래요? 이게 어딘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1910년대에는 교사들도 칼을 차고 다녔어요. 일본인 교사가
세이버라는 진짜 칼입니다. 길쭉한. 그래서 자면은 유민준상 왜 자는 거지? 이러면 애가 무섭겠죠. 칼 차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다 칼 차고 다니니까. 요겁니다. 아까 교과서에서 봤던 거. 요거 어디예요? 지금 완전히 없어졌는데. 요거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이제 광화문 광장이 된 이곳이죠. 요거 뭐죠? 세종대왕 동상이고 여기는 이순신대왕 동상이고 맞아요. 거기에요. 요거 철거되는 거 뉴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95년이에요)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3.1절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인 옛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 선포식이 거행됐습니다. 구 조선 총독부 건물의 철거를 선포하는 축제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고하나이다. 조선 총독부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약탈하면서 1926년 건설됐습니다. 해방 후에도 수도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고 경론 끝에 결국 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민족 순환의 상징인 구 조선 총독부가 70년 만에 철거됨으로써 단절된 우리 역사를 회복하는 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그해 8월 15일 첨탑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의의 생전까지도 박탈했던 식민 정책의 본산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을 엄숙히 고합니다. 그리고 1996년 11월 조선 총독부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의 복원도 함께 이뤄졌고 조선 총독부 건물이 사라지면서 북악산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10년에는 광화문 복구도 마무리돼 세종로 일대는 일제 잔재를 털어버리고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난 이걸 직접 봤다고. 혹시 궁금해할까봐 총독들 적어왔어요. 전혀 궁금하지 않죠? 35년간 1대부터 9대 총독까지 이렇게 있는데 2번 한 사람도 있다. 사이토 마코토는 잘했는지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2번이에요. 이거 그 올라오는 게 무슨 기준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 총독이 되는 기준이. 임명되는 거? 보통 육군 그런 걸 일본에서 뭐라 그래야 돼? 참모총장급? 그거 다음에 총독으로 딱 오는 군인 대부분 100% 군인 출신이에요. 육군 아니면 해군. 여기 아베 노부유키는 실제 아베와 요새 아베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후손 이런 거 아니고요. 됐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차이 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요까지 내용이 교육에 대한 차별이죠. 1차 교육령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국어와 국사라는 과목은 일본어, 일본사입니다.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죠. 그 다음에 보통학교라는 말이 되게 낯설 텐데 여러분 초등학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학교. 이게 나중에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교육 연한이 4년인 거예요. 조선인만.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좀 더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조선에 살고 있는데 일본인 애들은 따로 학교를 다녀요. 이름도 달라요. 소학교 6년 다니고 중학교 5년 다니고 아예 이제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일본 유학 가서 대학 가고 대학은 더더욱 없고요. 조선에. 그런 길게 배우는 한편 조선인은 짧게 다니는 겁니다. 4년 모두 다니지도 않고요. 8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제가 12년 학제잖아요. 기본 교육이 너무 이렇게 짧다는 생각이 들죠? 눈에 띄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교육, 차별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당연히 민족주의 교육을 하는 다른 학교들은 탄압하고 됐고,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거 없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사의 자유가 뭐라 그랬죠? 시민 단체를 만드는 자유예요. 단체, 결사, 어떤 회사, 단체 같은 것을 맺을 수 있는 결사의 자유. 회사가 아니고 단체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뭐 애국계몽 단체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신문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요. 앞에 봤던 매일신보, 황성신문 이런 거, 잡지, 학회지 다 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 뭐 교육, 문화 부분의 1910년대고요. 이제 경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놨죠? 토지소사 사업을 낼게요. 출제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이게 왜 시행되었고 결과가 어떤지,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찬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시행했는지부터 볼까요? 말 그대로 정말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은 어떤 걸 조사할까요? 여기에 나와요. 토지 뭐 가격, 지형, 뭐 소유주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죠. 이걸 왜 하냐면 돈 때문입니다. 총독부가 굉장히 이러저러한 행정으로 조선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통치 자금이 부족해요. 새롭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통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돈이 부족한데 그걸 이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고,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세, 토지세를 좀 더 확실하고 많이 거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려 9년간 전국 토지를 차근차근 조사하는 겁니다. 엄청난 작업이에요. 사람과 인력과 뭐 경력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신고하게 합니다. 토지의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소유주가 자기 땅을 모두 신고해서 그걸 추린 다음에 그 신고된 것과 직접 가서 측량한 것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9년 동안 진행한 겁니다. 잠깐 다른 자료를 보면은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런 거 자료가 생겨요. 오늘날의 부동산 등기 명부 등본 같은 것인데 여기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게 다 사람 이름입니다. 세로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소유주나 면적이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다 적혀져 있는 이런 토지조사부가 수십 건, 수백 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적도도 만들고. 이거 만드는데 9년이나 걸려요. 그쵸?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까? 네, 이루었습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누락된 토지도 다 신고하게 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국유지 되는 거니까 다 신고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때까지 토지세 거둔 거에 2배 정도를 더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거둘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총독부로서는 당연히 세금 더 걷어서 좋고 그 이외에 좋은 방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이 자본주의 성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좋나요? 부동산 등기 제도가 갖추어져서 토지 매매 저당 양도의 권리가 보장되면 자본주의가 성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찬이 무슨 말인가요? 맞아요, 그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 개인적인 토지 땅 문서 이런 걸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정부가 다 관리를 하게 되었으니까 좀 안전하죠. 그래서 토지를 판 돈 또는 저당 잡힌 돈, 저당하는 게 뭐 담보 같은 거죠. 아니면 양도 받은 거,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판 돈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해서 다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 말고 다른 산업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거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좋아졌다, 그치? 일본 덕분에. 그래서 양유찬이 나한테 물어봐. 최유찬 나한테 물어봐. 어. 잘 안 들려요. 아까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뭐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면은. 여러분, 제가 친일파처럼 말했지만 이제 나쁜 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친 거 두 개가 이 토지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이런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당연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신고주의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미신고된 토지는 그냥 국가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제잖아요. 뺏기는 수탈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소유권이 개인에게 속하지 않은 공유지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함께 쓰는 토지요. 이를테면 마을 재산으로 그냥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함께 썼던 산이라든지 가문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 공유지들이 이제 소송을 거쳐서 국유지로 가게 됩니다. 이런 토지 약탈의 의미가 조금 있었다. 그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것이 요건데요. 경작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현대 사회 우리에게는 너무 이상한 개념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요 경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장 나눠 드렸을 겁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경작권이 뭔지 파악해 보세요. 읽어보셨어요? 되게 특이한 거죠. 소유는 아닌데 경작만 하시는 네, 좋습니다. 그런 거죠. 되게 좀 장황하게 제가 써놨습니다만 땅을 가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주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땅이 없습니다. 땅 없는 사람 어떻게 먹고 살아? 그렇죠. 소작 제도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소작인이라고 할까요? 땅이 없는 사람은 땅이 되게 많은 지주로부터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의 땅을 빌리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의 몇 % 정도를 지주한테 주는 게 적당해 보여요? 어느 정도 주면 될까? 이 사람은 땅이 있고 이 사람은 땅은 없지만 노동력으로 1년 동안 경작했어. 몇 대 몇? 이게 5대로부터 이 비율은 절반이었어요. 좀 세나요? 근데 회사 같은 데 보면 거기서도 노동력보다 자본이 더 세지 않아요? 맞아요. 그랬어. 땅 가진 소유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니까 5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약간 지주가 소작인한테 횡포를 부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부릴 수 있나? 아무래도 얘는 양반일 가능성이 높고 소작인은 또 뭐 평민일 가능성이 높은데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 너 내년부터 땅 안 빌려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작하던 땅을 잃고 다른 지주한테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계약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뭐 요새 전세 뭐 이런 것처럼 전세랑은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보면은 소작인이 50% 이상을 드리겠다고 뭐 약속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지주의 횡포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작 기간도 막 갑자기 박탈하고 소작료도 고율 이상으로 이렇게 50% 이상으로 걷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횡포를 이제 정부가 좀 막습니다. 뭐라고 막냐면 경작권을 보호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경작권이 한마디로 말하면 소작 짓던 땅에서 계속 소작 지을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죠. 요거예요. 경작권이라는 거. 관습적으로 늘 짓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소작할 권리. 지주가 맘대로 올해는 너, 내년엔 쟤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보장해 주라고 한 이유는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점점 평등해진 것도 있지만 소작인이 워낙에 다수이기 때문에 소작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국가 세금이든 생활 안정이든 사회 안정이든 다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 경작권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심지어 경작권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나 이 땅에서 영원히 소작지을 권리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너 할래? 이런 식으로 돈 받고 팔기도 해요. 그거를 지주가 아무렇게 말도 못해. 소유권까진 아니지만 소유권을 약간 버금가는 권리가 된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는 기존의 이런 관습적인 경작권 같은 거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관습적인 경작권이 필요해 이러면서.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무 규정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주들은 그냥 뭐 경작권 같은 거 없으니까 고율로 올려 바꿔요. 90%를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작지를 박탈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소작 조건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토지조사 사업의 나쁜 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대부분의 피지배층이 가진 그런 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지주만 이제 돈을 벌고 소작인은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빈민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죠. 이게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요거를 시험에 낼 것이고요. 토지조사 사업을 시험에 낼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일제시대를 다 배우고 나면은 요 두 입장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할 거거든요. 우리 토론 수행평가가 있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가 굉장히 수탈된 시대였다. 아니다. 수탈만 됐냐? 개발은 전혀 없었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울 건데 둘 다 비등기등할 때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수탈론의 근거가 되겠고요. 근대화론에서는 아까 봤던 긍정적인 효과 있죠. 자본주의 성장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이 경작권 같은 거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질문할 거 있나요? 요거에 대해서? 사진 찍을래요? 별건 없지만. 토지조사 사업 이전에 네. 그러면 돈이 오히려 일본에서 가져와야 됐잖아요. 네. 그러면 왜 식민지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더 이렇게 잘 수탈하기 위한 초반 투자랄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너무 스탈론의 입장에서 말한 걸지도 모르지만 초반에 이걸 잘 해놔야 세금도 잘 거치지. 약간의 초기 투자는 필요하죠. 네. 다음 페이지 뭐 이거는 뭐 별거 없는데 요새는 이제 근대화론이 살짝 우세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을 좀 절충하는 입장이 여러분이 아마도 취할 스탠스가 되겠죠. 좀 쉴까?